인간의 성의 본질 추구. 조르주 바타유. 에로티즘. 조르주 바타유는 1897년에 태어나 1962년에 타계한 프랑스의 저명한 사상가이다. 젊은 시절에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생 고뇌와 방황 그리고 모색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사람이 하나의 신앙에 오로지 굳건하게 매달릴 때 그는 인생의 회의와 불안, 방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르주 바타유는 이런 절대적 신앙, 즉 인간을 맹목화하고 우매화하는 신앙을 젊은 시절 비판했던 것이다. 불안하고 허무하고 병과 죽음과 무기력과 폭력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한 후에 나름대로의 인간다운 모색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다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인간의 운명, 즉 고통과 병고와 사망을 모두 신의 노여움 탓이라고 돌려버리면 마음이야 편하겠지만 그것은 결국 인간의 진실을 호도하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젊은 시절에 고문서 학교를 졸업한 후 파리 국립도서관에 취직하였고 말년에는 오를레앙 시립도서관장으로 오래 재직하였다. 그는 서평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해지 비평을 창간하여 일생 편집장으로 일했다. 그는 반파쇼운동, 신이 죽은 후의 새로운 정신세계의 수립을 위한 문필인다운 운동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학적 운동과 집필 생활을 했으나 에르티즘이라는 독창적이고 특출한 저술을 해서 후세인들에게 널리 기억되는 사상가로 남게 되었다. 그가 이 저술을 발표한 것이 1957년이었으니까 그의 나이 60세, 죽기 5년 전의 일이다. 인간성의 본질을 이렇게 극명하게 철학적으로 설파한 저술은 사실 전무후무한 상태이다. 물론 그의 저술은 지금은 프로이트의 성심리학과는 궤를 달리한다. 프로이트의 저술은 어디까지나 인간 성심리를 추구하고 있으나 조르주 바타유의 저술은 철학적이고 인류학적인 특징이 있다. 에로티즘이란 말의 뜻은 결국 인간의 성의 본능과 기능 그리고 본질을 연구하고 그것의 신장을 찬양하는 주장을 가리킨다. 조르주 바타유는 이것을 인간의 문명생활 속에서 역사적으로 금기와 부정의 양대 개념으로 대별하여 사색하고 있다. 즉, 인간의 성본능은 인간이 가진 가장 절대적인 쾌락인 동시에 인간 생명 보존의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금기사항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문명을 일으켜오는데 가장 근원적인 생활 철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대 원시인들은 여자를 가짐에 있어서 그 방법은 다만 폭력에 의할 뿐이었다. 여자는 부의 상징이었고 이것은 다른 재물과 마찬가지로 힘과 힘의 대결에 의해서 승자의 차지가 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양상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 한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락에서는 같은 부락민끼리는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 부락의 처녀는 그 부락을 습격해와 그 처녀를 탈취해가는 타 부락 청년에게만 시집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폭력에 의한 탈취의 방법으로만 가능했던 여자 배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혼제도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결혼제도를 지킴으로써 여자 편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음을 절대 금지시키는 습속을 정착시켰다는 것이다. 결혼제도와 간음 엄벌제도가 없으면 여자는 어느 힘센 사나이에 의해 독점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선사시대로 내려오더라도 힘의 상징인 제왕들은 수천 명의 후궁을 거느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자 독점 현상의 본보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즉 여자 공정 분배와 인간 생명 연숙이라는 관점에서 하나의 단위, 즉 결혼제도를 통한 가정이 탄생되지만
이 가족 속에서도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즉, 부친 살해 풍습과 근친상간 금지의 풍습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근친상간의 뿌리 깊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왔다. 즉, 가족 내에서 가장 힘이 센 남자가 가족 내 모든 여자를 독점하는 것이다. 아내와 딸은 당연히 그의 소유였다. 그러나 맏아들이 자라나 힘이 세지면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모든 누이 동생을 독차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이 원시인들의 생활이었음을 주르주 바타이어는 입증해내고 있다. 그러나 역사시대의 문명인들은 근친상간을 금하는 습속을 정착시킴으로써 가족 내의 여자 독점 현상을 방지하고자 했다. 인간의 가장 큰 쾌락인 성의 대상인 여자의 분배 문제에 사실 가장 저명한 인류학자인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그 방대한 저술의 3분의 2가 받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의 문화는 이 숙명처럼 그것을 지배해온 여자 분배 문제를 그 근간으로 깔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자 분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간음과 근친상간이 엄격히 금지되어 왔다는 것이다. 즉, 타인의 분배 몫인 타인의 아내와 어머니, 누이 동생을 여자로 보지 말라는 금기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본능은 근원적으로 여자 탈취의 폭력에 뿌리박고 있음을 인류학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금기사항을 부정하려고 하는 인간 내면에서의 가장 절실한 본능의 부름을 인간은 언제나 듣고 있다는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금기가 있으나 이것은 살인을 그 근원적인 본능으로 하는 인간 조건의 긍정하에서만 가능한 말인데 그런 금기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1천만 명 이상을 죽인 2차 대전이 그 본보기이다. 인간은 살인할 때만큼 전신이 저려오는 쾌감을 느낄 때가 없다는 것이다. 그와 같이 간음과 근친상간의 금기는 언제 어디서나 지구상에서 끊임없이 깨어지고 있고 거기에는 진정한 인간의 숨길 수 없는 본능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금기와 부정의 철학을 이 책은 설파하고 있다.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한 사랑 이야기. 찰스 디킨즈, 데이비드 코퍼필드, 두 도시 이야기. 서머셋 mom은 찰스 디킨즈의 소설 데이비드 코퍼필드를 세계 10대 소설로 꼽고 있다. 그가 세계 10대 소설로 선정한 작품은 다음과 같다. 1. 헨리 필딩의 톰 존스. 2.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3. 스탕달의 적과 흑. 4. 발자크의 고리우 영감. 5. 찰스 디킨즈의 데이비드 코퍼필드. 6.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 7. 허만 멜빌의 백경. 8. 에밀리 브룬테의 폭풍의 언덕. 9.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10.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서머셋 몸 자신이 영국의 소설가라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선정이다. 세계의 10대 소설 중에 영국 작가를 자그마치 5편이나 넣었으며 프랑스 작가 3명과 러시아 작가 2명을 선정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영국의 소설가를 2명 정도 선정하고 독일 작가 1~2명과 이탈리아 작가 1명, 동양권 작가 1명을 넣었으면 한다. 그럴 경우 영국의 소설 중에서 소설로서 가장 깨끗하게 잘 다듬어졌고 개성적이며 그야말로 문학 작품으로서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작품은 찰스 디킨즈의 데이비드 코퍼필드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이 아닌가 한다. 찰스 디킨즈는 영국에 배출한 그 어떤 작가보다도 생존시의 명성과 부를 누렸으며 온 국민의 추앙을 한몸에 받은 작가이다. 그의 일생을 작품과 연계하여 잠시 살펴보자.
찰스 디킨즈의 성장 과정은 참으로 불우하였고 또 가난하였다. 성장기에 그가 겪은 인생의 어려움은 그 후 그가 대작가로 발돋움하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다. 그는 1812년 영국 남해안의 군항인 포츠머스 근교에서 태어났다. 한 작가를 얘기할 때 그의 가정,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격을 꼭 말하게 되는데 이것은 작가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찰스의 아버지는 이 소란스런 군항에 주둔한 해군의 격리단의 서기로 일했는데 아기는 아니었으나 어딘가 빈 구석이 있었고 주책스러웠으며 비교적 신의가 없는 편이었다. 어머니는 역시 해군 격리단의 고급 장교의 딸이었는데 순진하고 아름다웠으나 조금 허영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금 과한 아내를 맞이한 셈이었다. 찰스의 할아버지는 어느 이름 있는 정치가의 청지기 노릇을 했으며 어머니도 역시 노복구시를 했다고 한다. 그러니 디킨즈 집안은 조금씩 형편이 나아진 셈이었다. 찰스의 나이 5세 되던 해 디킨스 일가는 잉글랜드의 항구 도시 채탐으로 옮겨가게 된다. 채탐은 그의 소설에서 꿈과 이상의 도시로 나타난다. 그의 일생 가운데 채탐에서 보냈던 시절보다 더 안정되고 행복했던 시간은 없었다. 찰스의 나이 15세인 1827년에 그의 아버지가 런던으로 재차 전근할 무렵부터 가세가 길기 시작했다. 어린 찰스는 학업을 중단하고 구두약 공장에 들어간다. 그러나 디킨즈의 경제적, 사회적 좌절과 몰락을 통해 어린 찰스의 내면에 숨어있는 문학적 천재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니 이것은 어쩌면 인생의 진정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의 집안이 몰락하지 않았더라면 찰스는 결코 자기의 삶이 안고 있는 고통을 일기 형식으로 적어가기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24세 때에 출간한 보즈의 스케치집이 바로 그것이다. 고독과 궁핍 속에서 성장하기 시작한 타협할 수 없는 자아의 인식이 주변을 면밀히 관찰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 법률사무소와 신문사 통신원을 전전하였다. 24세 되던 해 첫사랑을 했지만 결혼에 이르지 못했다. 이 쓰라린 체험에 그의 대표작 데이비드 코퍼필드의 창작 동기가 되고 있다. 이 작품 속의 여주인공 도라가 바로 첫사랑의 처녀이다. 1836년 같은 해에 결혼을 서둘러 했으나 성격이 맞지 않아서 처음부터 문제가 노정되었다. 찰스 디킨즈의 문학 사상의 특징은 설린과 인간애라고 할 수 있다. 그를 흔히들 돈키호테적 인간주의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유명인사가 되어 부와 명성을 획득하게 되자 그는 자신의 민중적인 출신을 잊어버리게 된다. 돈을 벌어 고향 채탐에다 저택을 축조했다. 아내와는 끝내 별거로 들어갔다. 디킨즈 연구가들이 최근 밝힌 바에 의하면 그의 작품에 출연했던 여배우 엘렌과의 스캔들이 별거의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37세 때 발표한 그의 대표작 데이비드 코퍼필드는 디킨즈의 자서전적 소설이다. 주인공 데이비드는 부친이 사망한 후에 출생하는 운명을 안고 태어난다. 자신을 키워준 유모 페코디에에게 기쁜 정이 들지만 어머니의 계가로 계부가 생겨 그를 아버지로 섬기게 된다. 그러고는 계부의 명령으로 런던으로 떠나가게 된다. 데이비드는 낙천적인 소심인 미코바의 집에 하숙을 정하고 런던 공장지대에서 일하게 된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공장 생활을 그만두고 도보로 간다. 거기에는 큰어머니가 계신다. 그녀의 도움으로 학업을 닦아 결국 저술가로 성공한다. 첫사랑 돌리와 결혼했으나 그녀는 죽고 어린 시절 소꿉친구였던 아그네스와 재혼하여 행복하게 살게 된다. 페코티 가족과 미코바 가정의 리얼한 묘사가 작품을 살리고 있다. 두 도시 이야기는 디킨즈가 47세 되던 해에 발표한 작품이다. 이례적으로 이 작품은
디킨즈에게 유일한 역사 소설이다. 두 도시란 파리와 런던이다. 의사인 마네트는 한 프랑스 귀족의 비밀을 우연히 알게 된 채로 18년간 바스티유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되어 런던으로 건너가 요양 끝에 정신적인 건강까지 되찾는다. 그의 딸 루시를 사랑하는 데니는 그 프랑스 귀족의 조카였으며 잔인무도한 프랑스의 귀족 제도가 싫어서 영국으로 건너와 영국식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던 청년이다. 데니는 루시와 결혼하는데 그가 영국으로 건너오기 전 자기 집에 있던 하인이 혁명군에 체포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프랑스로 건너가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는다. 그는 시드니 카튼이라는 사나이에 의해 구출되는데 카튼은 남몰래 루시를 사랑한 청년으로 혁명정부에 의해 처형당하게 된 데니를 대신하여 죽는다.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한 사랑의 얘기이다.